자, 이제 두 번째 강연 바로 만나볼까요? 두 번째 강연은요. 카페24 송종선 총괄 이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급변하는 온라인 패션 유통, D2C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자사 데이터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D2C몰 사업의 병행, 그리고 패션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역시 두 번째 강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송종선이라고 합니다. 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급변하는 온라인 패션 유통 시장에서 D2C에서 길을 찾다, 앞에 이제 강연하신 분도 D2C와 뭐 또 입점하는 모델과 이제 여러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23년 동안 사실 D2C만 해온 회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이제 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D2C에 대한 얘기, 뭐 전략, 브랜드 성공 사례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브랜드가 고객을 직접 만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 유통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데, 수수료가 작게는 5.5%에서부터 한 35.5%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수수료를 내고도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사실은 이제 고객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저런 파트너들사들과 같이 동반 성장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기업들이 이렇게 성수동에 오프라인 매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뭐 대명화학이나 무신사 파트너스나 이제 오픈런 프로젝트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어려운 상황이 이제 목표 자체가 이런 기업에게 인수되는 것이 목표일 것이냐, 사실 그거는 아닐 텐데, 이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창의성이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원가 분석이나 재무나 회계나 뭐 물류나 그런 이제 관리 부분, 특히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큰 회사들이 100억대나 150억대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스케일업 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면 오프라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마케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회사 차원에서 도움을 주면서 창의가 있는 기업을 조금 더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계의 새 그룹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M&A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W 컨셉이나 무신사나 카카오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PB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심판이 사실은 이제 플레이 현장에서 같이 뛰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또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올 얘기랑 연관되는 얘기인데, 자사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뭐 제로 파티 데이터에서부터 서드 파티 데이터까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뭐 쇼핑몰에서 검색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이제 포탈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갔었을 때 내 나이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최근에 검색한 상품이 왜 나를 따라다니지? 뭐 이제 이런 약간 섬뜩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비식별 정보를 가지고 고객 행태를 가지고 리타게팅하는, 그러니까 광고의 대상이 저희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광고 사업을 하는 그 데이터를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쿠키 정보,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많은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굉장히 광고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과거처럼 자유롭게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리타게팅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퍼스트 파트 데이터가 될 텐데, D2C가 이제 익숙한 용어로는 자사몰이잖아요. 자사몰을 만들어서 고객 약관을 통해서 고객에게 약관 동의를 받고 내 사이트 내에서 체류를 하고 관심 상품, 뭐 회원 정보, 주문 정보, 각종 정보를 남기는 이 데이터들은 이 브랜드의 자산에, 그러니까 브랜드가 소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퍼스트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제로 파티 같은 경우는 뭐 설문조사라든가 추가적인 당신의 정보를 주면 내가 맞춤 정보를 더 주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제시하는 이렇게 소비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보를 제시해서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로 파티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D2C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자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시장 상황상으로도 또 중요해지고 있다. 뭐 가치 소비 트렌드 미닝아웃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이나 뭐 동물 보호나 성평등이나 사회에 공헌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제 가치 소비 트렌드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이제 시장 환경 속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D2C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에 있어서의 베이스 캠프라는 표현을 이제 좋아하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D2C가 능사가 아니고 또 다른 유통 채널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D2C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에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브랜드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중간 유통이 없으면 제일 좋죠. 이유는 이렇게 되면 유통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데 어려운 점은 뭐냐? 앞에 연사분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몰을 열어놓고 좋은 상품, 좋은 디자인으로 잘 구비를 해놨는데 고객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없으면 매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고객을 모셔와야 되는데 고객을 획득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마케팅 비용이죠.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쏟고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으면 뭐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만들어놨던 재고를 이제 끌어안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문제는 이런 D2C, 그러니까 자사몰을 연다고 했었을 때 점검을 해야 될 만한 요소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자면, 첫째로 저는 상품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비슷한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컨텐츠가 경쟁력이 있거나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있거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차별화된 운영 능력이 있어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품의 차별화,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경쟁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휴대폰에서 대부분 요즘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만나는 이 화면 안에서 구매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고객에게 보여줄 거냐라는 컨텐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페이지에서 뭐 리뷰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동영상이나 짧은 짧은 동영상을 보여줘서 구매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게 한다든가, 컨텐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마케팅 부분은 뭐냐면 상품도 좋고 컨텐츠 경쟁력도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방문자가 없어요. 그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방문자가 없으면 매출은 없는 겁니다. 그날은 오늘 온 사람이 없으면 매출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요즘에 페이스북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구글에서 유튜브 광고, 구글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쇼핑 광고, 뭐 카카오 모먼트, 뭐 크리테오 네트워크 광고, 뭐 모비온, 여러 가지 광고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랑 연결이 되지만,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마케팅하는 거에 전문 인력들이, 저희 회사도 그 사업을 하는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인하우스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 대행 회사에서 일하다가 브랜드로 인하우스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좋은 경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신입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하실 때 저는 대표님이나 창업자시나 아니면 핵심적인 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없으시면 배워서라도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역량, 잘 고객 가지고 와서 매출도 일어났는데 배송이 느리다거나 CS가 엉망이라던가 아니면은
교환 반품 경험에서 고객이 아주 테러블한 경험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 몰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상품 경쟁력만 가지고 있다면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고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운영을 대행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대체할 수 없는 건 상품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네 가지 역량을 다 회사에서 구비하고 계시면 이제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수학 공식입니다. 순 방문자의 구매 전환율을 곱하고 객단가를 곱하면 매출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방문자가 100명이었다. 구매 전환율이 1%다. 그리고 내 제품의 객단가가 5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100 곱하기 1% 곱하기 5만 원 이퀄 오늘의 매출은 5만 원입니다. 이 매출을 8배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방문자가 100명이 아니라 800명이 되면 됩니다. 또는 방문자가 2배 오르고 구매 전환율이 1%에서 2%로 오르고 객단가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가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니까 8배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운영을 해보시면서 주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데이터를 계속 쭉 보시면 3개월, 6개월, 1년 이게 지나면 일정 수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문자라는 거는 오가닉하다고 얘기하는 자연 방문이 있고 돈으로 제가 끌어와야 되는 UV가 있는데 UV는 유닉 비지터, 순 방문자를 말하고요. 한 IP가 하루에 10번 들어와도 하나로 치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방문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마케팅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문자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실은 매출은 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바지만 한번 다시 기초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방문자를 늘리고 구매 전환율을 늘리고 객단가를 올리는 이 세 가지를 수치를 올리는 활동이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은 쉽게 올리기 어렵습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높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좋거나 가격이 아주 싸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올라가지 평균적인 구매 전환율을 떠날 수가 없고요. 객단가는 내가 평균적으로 10,000원짜리 상품을 파는 브랜드인지 10만 원짜리인지에 따라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뭐 1+1을 한다든가 증정품을 준다든가 해서 기획 상품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 객단가를 올리는 노력을 여러 고객사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매출은 요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D2C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 고객에 대한 정보나 내가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은 어떤 가격으로 팔 거냐, 물류는 뭐 오늘 배송을 할 건지 새벽 배송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직접 배송을 할 건지 이런 물류 방식, 각종 서비스 정책들을 본인들이 주도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고 역시 자연 유입되는 트래픽과 광고 유입되는 트래픽들이 들어와서 내 자사몰을 거쳐서 구매가 확정이 되거나 세션이 이탈되는 이 과정에서 남겨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어드민과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은 나의 자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사몰이 있고 이 왼쪽에는 이제 국내 마켓이 있고 오른쪽에 해외 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도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사몰이라는 거는 저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이제 국내 국문몰이 있을 수도 있고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다국어 버전화되어 있는 자사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사몰만으로도 사업을 영위하시고 회사를 키우시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지만 나는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갈 거야 해서 국내 마켓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곳 또는 해외 마켓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분 양쪽을 다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에 아까 제가 반드시 D2C에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 역량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X축은 왼쪽은 자사몰이고 오른쪽은 외부 채널 위쪽은 글로벌이고 밑은 로컬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왼쪽에 있는 국내 자사몰 집중으로만 하시는 곳들 그다음에 해외도 하는 곳들
외부 채널을 주로 활용하시는 곳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사몰과 외부 마켓, 글로벌과 로컬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것이 지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회사마다 전략이 다른 거죠. 어떤 곳들은 해외 먼저 하고 국내로 들어오시는 곳들도 있고, 자사몰을 통해서 영입을 받아서 무신사로 모셔감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무신사에서 커서 그 이후에 자사몰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결정자의 선택의 몫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후에 이제 성공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스몰 토크인데, 이제 저희 회사에는 약 한 300만 개의 계정으로 D2C 몰을 열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매출이 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주요 저희 이제 패션 업체들에게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공통적으로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뭐 바온의 경우에 10대 20대 여성 쇼핑몰이고, 블랙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엣지 있는 뭐 특징이 있는 이제 여성 쇼핑몰이고, 오호라는 이제 젤네일 하는 곳이고, 널디는 이제 뭐 스트리트 패션이죠. 공통적으로 다 상품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채널 입점이 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느냐에 대해선 다수의 곳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널디 같은 경우는 내가 입점한 채널마다 고객들이 다르더라. 그래서 내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뭐 리리앤코 같은 경우는 자사몰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사몰 집중으로 하다가 인지도를 조금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요즘에 조금 애판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바네스테코 같은 경우는 가구 인테리어 업체인데 오늘의 집을 통해서 굉장히 인지도도 올라가고 MD하고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성공 사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르꼬르망인데, 르꼬르망은 이제 승무원 출신이신 분이었고, 이분이 이미지 메이킹 수업 같은 걸 이제 하셨는데, 들고 다니는 가방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블로그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가방을 판매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잘 되다 보니까 블로그에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사몰을 이제 오픈을 해서 성공을 하신 사례고, 이 회사는 자사몰 이외에는 유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이제 블로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랑 굉장히 이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사몰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 나와 있는 저 원으로 삥 둘러져 있는 게 플랫 슈즈인데, 이제 굽이 거의 없는 굉장히 편한 신발입니다. 저거하고 또 드라이빙 슈즈도 있는데, 보시면 컬러가 거의 한 30개 되고요. 그 다음에 가죽도 있고 트위드 소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소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콤비네이션하면 굉장히 SKU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발의 사이즈 어소트가 벌어지면 SKU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잖아요. 이 상황인데 이 회사는 무조건 다 프리오더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C2B, Customers to Business, 재고가 남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서 이 상품 상세 설명을 보시면 정말 꼭 사고 싶습니다. 이게 여자, 남자 거, 그다음에 아이 거 같이 살 수도 있고, 커플룩으로도 신을 수 있고, 색깔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하기 때문에 4만 원대인데 몇 개 같이 사면 한 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 과정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의견이나 이 부분을 수렴을 해서 이게 제품 생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프리오더 받은 다음에 후 생산해서 후 배송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남지 않고, 자사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외부 채널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진을 낮추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이어서 모인 고객 풀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침구 라인을 런칭했는데, 들어가 보시면 다 솔드아웃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제일 또 잘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도 요즘에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사몰로 만약에 한 달에 1억에서 5억 사이가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인건비 주고 운영을 하는데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상황을 뛰어넘은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즘웍스입니다. 남성복이고요. 프리즘웍스는 무신사하고 같이 성장을 한 브랜드입니다. 요 밑에 보시는 밀리터리 룩, 저 제품으로 이제 뜬 회사인데,
이게 이제 미군의 뭐 그 미군 항공점퍼나 이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이 대표님이 뭐 미대 나오셨는데 제품을 기획하고 패턴, 그다음에 생산하고 제작해서 포장 검수하는 것까지 다 직접 하시는데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디테일하고 설명을 보시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원단을 얼마나 좋은 걸 쓰는지. 20만 원 초반대인데 남성분들의 매니아 팬이 4만 5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만 5천 명 정도의 고객에 물론 추가적인 마케팅을 해서 세피 수혈도 하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원한 게 뭐냐, 왜 베이직한 아이템은 없냐, 베이직한 아이템도 런칭을 해달라 해서 오리지널 가먼트라고 하는 이제 베이직 라인도 런칭을 해서 SKU가 느니까 매출이 같이 늘어서 올해 이제 100억 취급고를 처음으로 찍어보는 이제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브랜드의 상황 사례이고요. 다음은 코니입니다. 이제 아기띠인데 이거 혹시 사례로 아시는 분도 있을지만 저는 이 두 대표님을 아는데 이 브랜드는 독특하게 해외에서 매출이 더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요즘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원래 커머스 회사에서 사내 커플이셨고 퇴사 이후에 여자분이 출산을 했는데 목 디스크가 있어서 원래 판매하던 아기띠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획을 해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제품 설명이랑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보시면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은 절대로 외부 채널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로 자사몰 집중을 해서 키우셨는데 마케팅을 막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KOC, 키 오피니언 컨슈머죠. 그래서 제품을 증정을 하고 리뷰를 써달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이가 있어서 이거를 써보신 분들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졌고, 이게 지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대박이 나서 지금 200억대 매출인데 반 이상이 지금 일본 매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지금은 자사몰만 집중하고 있으시고 지금 해외에서는 거의 70개국에 판매가 되면서 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아는 마켓들, 뭐 티몰, 라쿠텐, 뭐 큐텐, 뭐 라자다, 뭐 쇼피 이런 데 다 들어가셨어요. 다 들어가셨는데 이 회사가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이 굉장히 많지 않지만 한 20여 명 되는 직원들이 모두 다 재택근무를 합니다. 코로나랑 관계 없을 때부터 하셨어요. 부부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다 육아 경험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분들만 채용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일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점심을 먹는, 그래서 글로벌 직원들, 외국인 직원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대표님은 상품 쪽을 주로 하시지만 남자 대표님이 원래 이거 하셨던 분은 아니지만 마케팅 다 직접 하실 줄 알고요. 외부 회사를 쓰거나 내부 직원을 쓰더라도 본인이 다 공부해서 알고 계시고 해외 고객들의 CS나 인스타나 올라오는 댓글 하나하나 CS는 본인이 다 관리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CS에 있는 데이터가 대표에게 가지 않는다, 한 라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회사치고 잘 되는 회사가 별로 없고요. 정말 잘 되는 회사는 오히려 대표가 나서서 콜센터는 제가 맡아서 합니다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 대표님 만나러 갔을 때도 이분들 사시는 빌라 밑에 있는 공용 공간에서 만나는, 사무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이고요. 다음은 오호라입니다. 오호라는 젤 네일인데요. 여기 아마 여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여성에게 있어서 네일이라는 거는 예쁘다라는 의미를 떠난 약간 자기에게 상 주는 느낌? 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이 네일을 하면 이제 기분 전환이 됐고 내가 굉장히 뭔가 대우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원래는 네일샵에 가서 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았는데 이거 원래 히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이 대표님이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3년이 걸렸고 이 반경화라고 하는 이 필름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뭐 3년을 뭐 공장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 히스토리가 이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고요.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창업 동아리, 대학에서 창업 동아리 하셨던 분들이, 남자분들은 요즘 화장품을 여자도 쓰고 남자도 쓰지만 남자분들은 도대체 네일을 하실 일은 없었을 텐데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창업 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이 아이템을 잡아서 사실 이제 대박이 나셨죠. 실제로 제품을 써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편하고 잘라서 붙인 다음에 램프에다가 대고 있으면 그냥 굳어서 네일이 완성이 되거든요. 너무 편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실제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면 젤 램프를,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면 젤 램프를 무료로 증정을 합니다. 사실 저도 저거 받으려고 회원 가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먹혀서 첫 해년도에 회원이 2만 명이셨는데 지금 280만 명이시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172배, 거의 1,000억대 매출 가게 됐는데 이 회사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사몰로 굉장히 성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채널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 목표는 어떠냐면 채널로 확 확대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상품의 차별화나 멤버십을 강화해서 자사몰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사례는 안다르인데요. 근데 안다르는 많이 이제 아시는데 안다르는 저희 회사 솔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0부터 시작을 한 회사이거든요. 근데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요가 강사 출신의 부부가 창업을 하셔서 안다르 신화를 이루셨죠. 근데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사가 성장할 때 조직 관리가 안 되거나 내부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 굉장히 회사가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올랐는데 적자가 굉장히 컸고 조직 내 여러 마찰과 뭐 갑질 논란이라든가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주가 바뀌었고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내에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났고 적자가 일단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2분기 매출만 해도 500억대로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안다르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 혁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강점을 더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고려하신 부분이 제품력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원단 개발에서부터 패턴 디자인, 봉제에서 생산, 포장까지 이 부분을 다 내재화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더 이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제 라이크라 컴퍼니하고도 계약을 해서 뭐 AI 연구소도 만들고 해서 이제 제품력만큼은 일단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시장에서 승부를 보시는 상황이고 유통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모든 마케팅, 모든 활동은 D2C몰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랜딩 페이지는 D2C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72%가 D2C에서 나오고 있고 경험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울렛에만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랑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경험인데 SNS에서 제가 보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에슬레저의 모델과 옷을 보고 구매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들어간 그 제품은 품절이에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유사 상품을 찾았어요. 들어가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상품 속성까지 봤는데 제가 살려고 하는 컬러나 사이즈는 다 품절이에요. 그러면 사실 광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광고를 돌립니다. 제가 어느 특정 회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다 아는 회사이세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재고를 쥐고 있는 세일즈 부서와 CS와 마케팅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정보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 간의 이기주의가 있고 밥그릇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다르는 체제를 개편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다 투명하게 아까 뭐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회사 내에서 부서 간에 이런 정보들이 공유된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안다르의 어떤 또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흑자도 전환이 됐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뭐 해외 진출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을 하자면 D2C는 너무 좋습니다.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트래픽이 없다. 내가 인지도가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과 콘텐츠 경쟁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과 운영 역량을 남의 도움을 빌리던 직원을 채용하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면 D2C 사업은 할 수 있다.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신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들도 많지만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D2C만 해라는 아니다. 상황에 맞춰서 먼저 고객이 모여있는, 아까 제가 매출 공식에서 말씀드렸던 UV를 내가 돈 들여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수료로 대신 내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내가 내 인지도를 올리거나 매출을 내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내가 내 D2C 뭐를 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고객사의 선택이시고 의사결정자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백화점 브랜드이거나 소위 말하는 뭐 대기업 계열이거나 아니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영광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의 시대에 이제 고전을 겪고 있는 패션 브랜드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회사들과 이제 일을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루션을 구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이나 기간계 시스템과 이 온라인 쇼핑몰을 백오피스단에서 연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아까 제가 생략했지만 O2O,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일은 너무 하는 회사도 많고 골라서 하거나 비딩하거나 견적받으시면 되고 그런 데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디지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들여다봤었을 때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의 체계를 바꾸지 않는 것, 온라인 부서가 하나의 별도 부대처럼 있는 것, 또는 물동량이나 회사의 모든 헤게모니를 기존 사업 조직들이 쥐고 있어서 온라인 니들이 한번 해봐. 약간 이런 구조로 되는 경우. 또는 제가 뭐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제가 중국 사업을 많이 했었을 때 중국 온라인은 진짜 데이터가 다양하게 많이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아무리 들여도 실무자들이 보고서로 봤지 그게 의사결정 라인까지 올라가거나 그거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점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매장 접기도 어렵지만 온라인은 그날 그 주 그 달에 판단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전략을 수정하면서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성공한 회사들에게는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 방정식을 우리 회사의 기존 구조에 어떻게 매핑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온라인만 어떻게 이렇게 얹혀서 이렇게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실패 사례가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 경험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보다 더 가속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제 얘기는 랩업하고 마치고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말씀을 하나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D2C만 하는 걸로 23년 된 회사인데요. 상장 회사이고요. 19년, 20년, 21년 데이터인데 보통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D2C몰을 만들어서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고객사들의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12조 정도 되고 올해는 14조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한국 내에도 이 시장이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신규로 지금 저희 이렇게 점포를 개설하시는 상점을 개설하시는 숫자가 작년만 해도 한 15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코호트 차트로 분석을 해서 보면 보통 2년 차에 점프업 하신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2년 차에 망해서 접거나 아유 너무 어렵다 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뭐 이렇게 가시거나 여러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점프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농심이라든가 SK,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롯데홈쇼핑 이런 회사들도 이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의 자사몰 사이트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어떤 창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쇼핑몰을 제작을 해서 운영 관리하거나 판매 채널을 확장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운영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의 뭐 23년간 이렇게 D2C 비즈니스를 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풍부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